자, 여러분 휴식을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자,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또 저 얼굴도 좀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이해와 실천, 우리 가족 사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사정 방법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자, 가족을 사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면접은 기본적인 면접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서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가족이 구두로 전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접 기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면접이 가족을 사정하는 방법 중에 아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면접 방법에는요, 우리가 크게 나누면 4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구조화 면접법과 반구조화 면접법, 구조화 면접법, 그 밖의 면접법,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구조화 면접법이라는 것은요, 안일 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정한 지침 없이 면접자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질문을 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예상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회복지사가 즉흥적으로 융통성 있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비구조화 면접법이다라고 해요. 반구조화 면접법은 말 그대로 반은 구조화하고 반은 비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질문 목록을 사용을 하되 추가 질문이나 질문 순서를 조절해가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은 준비된 거, 반은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 같은 경우는 반구조화, 그러니까 비구조화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반구조화 면접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화 면접법은요, 미리 준비된 질문 목록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추가 질문이나 보충 질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틀에 맞는 그런 질문지에 가지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거기다 체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조화 면접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외의 면접법으로는요, 우리 개방 질문하고 폐쇄 질문 우리가 배웠죠. 예스냐 노냐 이렇게 폐쇄형 질문이라고 그랬죠. 주관식 질문으로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 개방 질문, 간접 질문, 단선적이고 순환적인 전략적이고 반항적인 질문, 초점 질문, 이런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사정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법, 면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족 사정 방법의 두 번째는요,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 이 관찰은 비언어적인 행태의 자료를 수집할 때 유용한 방법인데요. 가족의 신체적 특징이나 에너지 수준이라든가 감정,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사이의 일치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족 사정 방법 중에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 우리가 이건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는 다리를 꼬고 하는지 정중하게 이렇게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을 딱 보고 또 자녀가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자녀가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남편이 아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적인 면접이라고 한다면 이 관찰은 비언어적인 면접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사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면접과 관찰이다. 요 면접과 관찰이 사실상 가정 사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정을 할 때도 이 면접이나 관찰이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면접과 관찰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도구의 활용이에요. 자, 우리 가족 사정 도구를 이제 이어서 이제 뭐 가계도나 생태도나 사회 관계망표라든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가족 사정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사정 도구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 사정 도구가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이제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표 이게 있는데 가족 사정 도구가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장점은요. 첫 번째가 치료적 노력을 객관화하고 조직화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돼요. 이 가계도나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표 같은 경우가 이런 장점을 줍니다. 또 가족 사정 도구는요. 다른 가족원의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실패해온 경험에 대해서 자기 개방의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우리 가족 사정 도구가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 자료를 조직하고 제시된 문제의 유형과 성격을 기술하는 가치 있는 인식도를 구상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보고식 도구를 통한 정보 수집이 치료 초기에 이루어진다면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를 촉진할 수 있고 치료 초기와 종결 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서 개입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사정을 하고 관찰을 통해서 사정을 하지만 이것은 내 주관적인 의미가 크죠. 그런데 이 가족 사정 도구, 가계도라든가 생태도라든가 사회관계망표 같은 경우는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제 가계도나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와 또 다른 사회복지사 간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개입 전과 개입 후,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도구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족 사정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사정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 복지론에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 이 가족 사정 도구예요. 가계도나 생태도나 또 사회관계망표. 근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가계도나 생태도가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계도의 정의는요, 가계도는 2대 내지 3세대에 걸친 가족의 구조와 관계를 도포 형태로 제시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역사와 가족 구조, 관계의 역동에 대한
대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인데요.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가계도는 기본적으로 2대 내지 3세대에 걸친 가족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계도의 유용성은요, 복잡한 가족의 유형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구조적, 관계적, 또 기능적인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딱 보면 이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죠. 또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반복되는 유형의 유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가족 스스로가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면서 다세대적 맥락에서 가족의 정서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가족 문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계도를 그리는 과정은 가족 치료사와 가족 간의 라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가계도는요, 이 가족의 구조, 관계, 어떤 기능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2대 내지 3세대에 걸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계도는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그 클라이언트, 즉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서로 나포가 형성이 되죠.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그 해결 방법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가계도가 우리 가족복지에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 사정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가계도는요, 개입을 계획하기 전에 모든 의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인하게 도와주고요. 일곱 번째는 세부적인 가족 정보가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한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사정 도구는 이 가족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족 사정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계도의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계도는 보통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가계도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가계도를 그릴 때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리는 것이 가계도예요. 이 가계도 작성 과정은 보통 가족의 기원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상담자는 모든 가족 성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가계도를 그릴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끔 해서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가계도의 분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계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가계도를 그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분석. 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가족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상태, 나이, 종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생애 주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가족의 생애 주기. 이 가족이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사망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이것이 이제 생애 주기, 발달 주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에 적응해 왔는지,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대 간에 반복된 유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겁니다. 적응적 유형으로는 어떤 적응력, 강점은 뭐가 있는지, 부적응적 유형으로는 어떤 가정폭력이라든가 알코올 남용이라든가 자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세대 간에 반복된 유형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통상 이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일수록요, 이게 세대 간의 대물림이 돼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자살 같은 경우도 이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부적응적 유형이 대를 이어서 반복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계도를 그린 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이 가족에 개입을 해야 될지, 어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여기 접목을 시켜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가족 성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을 해야 돼요. 가족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는요, 각 구성원과의 관계, 단절되었는지, 융합되었는지, 밀착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계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계도는요, 그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린 그 가계도를 가지고 분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5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가족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하고, 가족 생애 주기를 분석하고, 세대 간에 반복되는 유형이 무엇인지, 가족 성원 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계도를 그릴 때 가계도 상징 기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모는 남성이에요. 원은 여성입니다. 자, 나이는요, 안에다가 넣죠. 이 나이, 그 남성의 60대 남성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출생연도는 좌측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41년생 여성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사망연도에서 96년도에 남자가 사망을 했죠. 옆에 거를 보면 41년도에 출생을 해서 96년도에 사망을 한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결혼을 한번 보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실선으로 메리드죠. M 1970년도에 결혼을 한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동거는요,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75년도에 동거를 했네요. 자, 별거는요, 실선에서 짝대기 하나를 딱 근 거예요. 그래서 70년도에 결혼을 해서 85년도에 별거를 시작을 했네요. 자, 이혼은 짝대기를 2개를 이렇게 실선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70년도에 결혼을 해서 85년도에 별거를 시작했다가 87년도에 이혼을 한 것을 표시를 한 상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때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거 결혼을 할 때도 남자를 먼저 좌측에다 놓고 여성을 우측에다 놓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출생을 했는데요. 71년도에 친자녀가 이게 실선으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 27세예요. 71년도에 태어난 27살 아들이죠. 또 위탁자녀입니다. 위탁자녀인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73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이제 25세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입양 자녀 같은 경우는 실선과 점선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하죠. 자, 이곳은 76년도에 입양된 22살 딸을 표시를 한 것이 되겠죠. 이 사생아는 77년도에 이제 X표 딱 이렇게 표시된 77년도에 아들을 사산을 했네요. 그 다음에 79년도에 사산한 딸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인공유산인데요. X표 있죠? 81년도에 인공유산이 됐네요. 그냥 바로 사망 표시는 X 표시로 해서 인공유산인 경우에는 그냥 S 표시만 한다. 쌍둥이 경우에는 이 쌍둥이 아들을 한 거죠. 83년도에 쌍둥이 아들. 자, 85년도에 일란성 쌍둥이 딸을 낳네요. 98년도에 임신한 자녀 중에서 임신한 자녀는 세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내는 상징들인데요. 친밀한 관계일 때는 이렇게 두 선을 표시를 합니다. 서먹한 관계는 한 선. 자, 친밀과 갈등 관계. 어떤 때는 친밀했다가 어떤 때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집중된 거. 그 아들이 남성이 여성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한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집중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실선이 3개가 있는 것은요, 속박된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갈등이 있는 관계는 지지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속박과 갈등 관계는 실선 3개에다가 이렇게 지지직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떤 때는 속박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또 갈등을 하는 그런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단절된 관계는 실선을 이렇게 끊어뜨려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족 사정 도구, 두 번째는요, 생태도인데요. 이 생태도는 가족 및 가족 구성원과 환경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 및 가족을 둘러싼 사회 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상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사정도구를 우리가 생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계도는 가족 내에서의 그 관계를 표시한 그림이라면요, 생태도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의 사회 체계, 사회 환경과의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정 도구예요. 조금 잠시 후에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생태도의 유용성은요, 환경 속에 인간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이고 상황적으로 가족을 사정하고 개념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요. 가족 생활 및 가족이 집단, 단체, 조직, 다른 가족, 개인들과의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 또는 생태학적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 및 가족 상담, 입양 및 위탁가족 연구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전통적인 사회력과 사례 기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와 실천가 모두에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해주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가족 구성원이 현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생태도의 작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요. 가족을 표시하는 원을 중심에 그려놓고 이 가계도를 딱 중심에 그려놓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표시하고 가족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련된 주변 환경체계는 중심원 주변에 각각의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 잠시 후에 우리 한번 생태도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과 환경체계의 관계를 다양한 선으로 표시하고 가족 및 관련 체계 사이의 지원 및 의사소통 교환인 에너지의 직접적인 흐름의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계도하고 생태도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계도는 가족 세대 간의 가족 패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내지 3세대에 걸친
가족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가계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세대 간의 가족의 패턴에 주목을 해서 그린 그림이 가계도라면 생태도는요, 가족의 집단, 자원, 조직,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가계도의 내에 있는 가족들이 주변의 환경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생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조메리 42세의 조엘이라는 사람하고 김정은이라는 45세의 김정은이라는 사람하고 이혼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과 이영희가 40세의 이영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이영희가 결혼을 해서 그 밑에 12살의 경우라는 아들과 10살의 정은이가 있네요. 그리고 조엘이와 김정은 사이에 이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 경희라는 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린 것이 우리가 가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계도가 딱 중심이 되는 것이 김정은 씨하고 이영희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와 경은이 또 경희, 이렇게 요 딸이 가계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을 딱 그려놓고요. 밖으로 이제 원을 그려서 사회 체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생태도예요.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취미로 낚시를 즐기죠. 그 실선이 두껍죠. 이 밀접한 관계일 경우에는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왜 낚시를 좋아하느냐? 여기 보면은 직업이 회사원이네요. 회사원인데 이 갈등 관계를 지금 갖고 있어요. 회사하고 갈등 관계를 갖다 보니까 아마 이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취미 생활을 이렇게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이영희 씨 같은 경우는 성당 종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꽃집, 직업은 꽃집을 운영을 하네요. 꽃집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외할머니하고는 굉장히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 볼 수 있겠죠. 이영희 씨는 저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외할머니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고 외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계도도 사회복지사가 그릴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생태도도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태도를 보면 주변의 환경의 어떤 자원이나 기관이나 단체, 조직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생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족 사정도고 세 번째는요, 사회관계망표예요. 사회관계망표의 정의는 간단하죠?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회관계망표는요, 사회관계망 지도와 함께 히티커와 트래시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가족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사정하는 도구예요. 이 사회관계망표의 작성 방법은요,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들을 선택을 하고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이름을 표 맨 왼쪽에 한 사람씩 쓰고 각각의 사람들을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접촉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생활 영역에 해당 번호를 기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관계망 표를 딱 보고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생활 영역이나 물질적 지지나 정서적 지지, 정보 조언, 비판, 원조 방향, 친밀감, 접촉 빈도, 기관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되고요. 사회적 관계망 내에 있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0-1번 그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성명 이렇게 난이 있고요. 생활 영역, 물질 지지, 또 정서 지지, 정보 조언, 비판, 도움 방향, 친밀도, 접촉 빈도, 알고 지낸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속하는 사람인지, 이웃이면 이웃, 친구면 친구, 이 번호를 매기는 것이죠. 또 물질 지지에 있어서 가끔 제공하는지, 자주 제공하는지, 항상 제공하는지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는 친밀한 관계구나, 소원한 관계구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족 사정 도구 중에 네 번째는요, 실현 및 가족 조각이에요. 실현이라는 것은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한 기법으로 면담 상황에서 가족 상황을 재현해 보는 방법이에요. 한번 이 가족 상황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재현해 보는 방법, 이걸 실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 조각은요, 특정 상황을 설정한 후에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조각가가 돼서 다른 구성원의 위치나 신체적 동작을 조각해 보게 하여 가족의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가족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사정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가족이 원하는 상태를 가족 조각으로 표현해 보게 함으로써 가족관계 변화의 목표를 사정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 딸이 아니면 아들이, 그 자녀들이 가족 조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게 포옹을 할 수 있도록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웃는 장면을 이렇게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족 조각은 현재 상황을 가족 조각을 할 수도 있고요. 변화를 원하는 방향에서의 가족 조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족은 이런 지금 상태구나, 이 가족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가족 사정 척도인데요. 가족을 사정하거나 평가하는 척도는 가족의 기능 및 관계, 적응, 스트레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초점을 두는 구조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데요. PASS3는 가족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응력과 응집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해요. 아까 가족 적응력 말씀을 드렸죠? 가족 응집력 말씀을 드렸죠? 이 가족이 적응력이나 응집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PASS3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버스 템보론 가족평가 척도는요, 가족의 자신감, 또 구조, 융통성을 사정하는데 사용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또 맥마스터 모델은요, 가족의 기본 가업, 발달 가업, 어려운 가업, 현재 가족의 기능을 검사하는데 사용하고요. 맥마스터 임상 척도는요, 가족 기능의 구체적인 영역의 평가를 목표로 하는데 사용되는 가족 사정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주로 가족에 대한 개념, 또 가족 사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